남도의 끝 목포항. 이 작은 항구는 지난 세월 동안 거친 바다에서 돌아오는 뱃사람들을 단 한 번도 소홀히 맞은 적이 없다. 누군가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항구지만 늘 잊지 못하는 어머니처럼 포근한 곳. 어느 항구보다도 일찍 바다를 받아들인 탓에 아픔과 슬픔이 유난히 많은 목포항. 싱싱한 비린내를 묻히고 돌아온 배들이 밤새워 잡은 생선들을 바쁘게 내리기 시작하면 목포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 수협 위판장을 통해 거래되는 생선은 연간 6만 5천 톤 정도. 하루 평균 3억 3천만 원어치의 생선이 내려지고 쌓여가기에 한가로운 새벽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다. 목포 인근 천여 척의 배들이 잡아올리는 생선을 육지로 보내는 것만도 버거운 비좁고 어수룩한 항구에서 어선들의 또 다른 출항을 위해 기름이며 얼음 따위를 챙겨주자니 목포항은 항상 쉴 틈이 없는데,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항만 물동량이 전국에서 4번째 수준이었고 인구도 8번째로 많은 도시였던 목포지만 지금은 아련히 떠오르는 과거의 일이 돼버렸는데, 이유야 어찌됐건 이제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무의 나이테를 들여다보듯 목포와 목포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날들을 되짚어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운찬 목소리로 99년 동안이나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돌아보며 개항 100년의 의미를 되새겨볼 의무가 있다. 일찍 따르라고. 무안 현화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문상용 씨 가족이 광주를 떠나 이곳 목포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지난 84년부터다. 이제는 정의부터 원래 고향인 보성보다도 목포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는데, 효은아 빨리 나와. 문영아 얼른 나오라고. 남편과 효진, 효원 남매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부인 조미령 씨. 밥을 안 치고 찌개를 올렸으니 대충 큰일은 끝난 셈이지만 아이들 도시락이며 간식을 챙겨주자면 항상 시간에 쫓기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아침을 준비하느라 손길이 분주하다. 효원이는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중3.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누나 효진이 또한 아침이 바쁘긴 마찬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 어디 한두 가지겠는가. 하지만 조미령 씨에겐 광주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불편함이 하나 있다. 바로 매일 마실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 것. 무려 10여 년간이나 겪어온 일이건만 매번 짜증을 느낀다.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날이 언제쯤이나 올지 이젠 아예 기대도 하질 않는다. 그러려니 하며 체념하는 지혜도 익혔다. 약수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일과가 돼버린 목포 사람들. 올해 5월 목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시민이 절반인 51%. 그나마 작년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숫자다. 주화모물이 통수되기 전에는 목포 시민 가운데 무려 70%가 수돗물을 마시지 않았다. 한창 수돗물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때에는 90%까지 늘어난 적도 있다는데, 그래서인지 주화모물이 통수된 이후에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하루 8만 6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는 목포시도 시민들의 불편을 모를 리 없지만 탐진댐이 건설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낼 별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데, 게다가 수도요금까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구역이다. 목포시의 수도요금은 톤당 477원.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낮은 경북 구미시와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넘는 돈을 내는 셈이다. 문상용 씨는 7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효진이와 효원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무안까지 가려면 시간이 넉넉지 않다. 비좁은 도로 여건은 개선되지 않는데 하루가 다르게 자동차 대수가 늘어가니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게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문상용 씨의 출근 소요 시간은 1시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 긴 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포 시민 가운데 61%가 출근 소요 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대답했다. 10분 이내에 출근하는 사람도 26%나 된다. 여기 수련회? 도로 사정이 좋아서일까? 아니다. 며칠간? 워낙 도시 면적이 좁다 보니 생긴 결과다. 2박 3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정이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로 면적이 차량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목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3만 8천여 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도로 면적이 훨씬 넓고 도로 사정이 좋은 순천과 광양시보다도 8천여 대가 많은 수치. 게다가 연간 차량 증가율은 20%에 이르러 하루에 18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는데 도로 사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조만간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질 게다. 도로를 넓히기 힘들다면 좁은 도로를 넓게 쓰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운전자들에게 목포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물어보니 39.5%가 비좁은 도로와 주차 문제를 지적했고 불필요한 신호등이 많다는 응답도 30%나 됐다. 한 집 건너 한 대씩 차량을 갖고 있고 직장인 2명 중 1명이 자가용을 출퇴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포시.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도 충분하다면야 대안이라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도 속빈 강정. 20개 노선 191대 시내버스만으로는 등굣길 학생들을 수송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태. 그러다 보니 자연히 문상용 씨의 경우처럼 아이들 등교용으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도 차량 증가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아침에 약 오전 7시 40분에서 8시 반까지 그 사이가 가장 막힙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정체가 되는 구간은 그 대성동 파출소 목려고 앞에 하고 그다음에 1호 사거리요. 1호 MBC 방송국 앞에 그곳하고 주공아파트 좌회전 차량이 많이 막힙니다. 면적에 비해 차량이 많으면 교통사고율도 높아지는 걸까? 목포시는 한때 교통사고율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편이니 따지고 보면 목포시의 교통사고율은 이미 세계를 압도할 만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목포시 중에서도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이 사고는 이제 시내에서는 별로 안 나는데요. 이제 여기 앞에 외곽도로나 하당, 이제 그런 데는 왜 그러냐면은 기사님들이 이 속도를 너무 많이 내 가지고 교통사고가 하루에 지금 보통 3 내지 4건씩 나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 날은 한 5, 6건씩 아주 배 정도 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가운데 특히 어느 곳에서 사고가 지금 저희 하단 관내에서는 지금 여기 저쪽 보이는 강장 주유소에서부터 저쪽 부주교라고 단가도 마을 입구까지 그 사이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나는 사고는 대부분이 접촉사고가 아니고
적어도 중상 이상 사망 사고가 대부분 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369건, 사망자 23명을 포함해서 모두 1,9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적은 700여 건. 하지만 하당 신도심 지역의 사고율은 꺾일 줄 모르고 사망자 또한 줄어들질 않는다. 목포시에서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700여 건 가운데 하당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만도 20%를 넘는 140여 건으로 중상 이상의 대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사고 원인은 대체로 과속인데 목포에서는 드물게 직선 주로가 활짝 열려 있다 보니 시속 100km를 가볍게 넘기는 운전자가 많다고 한다. 특히 밤이 되면 고속도로로 착각할 정도라는데 너무 좁아도 걱정, 너무 넓어도 걱정. 이래저래 경찰들의 손길만 바빠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 자연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진 하당 신도심 지역.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대불공단의 분양과 3호 조선소 건설로 인구 증가 곡선이 상승하기 시작한 목포의 달라진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곳이다. 현재 목포의 인구는 24만여 명. 그 가운데 상동과 삼향동 등 신도심 지역의 인구가 4만 5천여 명. 목포시 동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은 대반동이 1,500여 명 수준이니 신도심 지역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반면에 구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80년대에는 1.4%에 불과했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5.6%로 증가했고 갈수록 지역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정동 통폐합이 거론됐고 결국 내년부터는 26개 동으로 새롭게 조정된 행정구역이 시행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일 뿐. 조만간 목포권의 경제발전과 맞물려 신도심 지역이 목포의 중심권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90년대) 들어 목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산업 분포만 보면 아직도 3차 산업의 비중이 69.7%로 생산 도시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밝은 편이다. 특히 목포는 항구 도시답게 수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데 수산업 관련 소득을 모두 합하면 연간 2천억 원 수준. 수산업의 경기가 바로 목포 지역의 경기를 좌우한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목포 지역 안강망 어선은 전국 안강망 어선의 23%인 200여 척. 가구 수로는 2,070여 가구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 정도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탓에 목포권 경제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대안은 제조업. 대불공단의 활성화에 21세기 목포 지역 경제에 사활이 걸려있는 셈이다.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대불공단의 분양률은 초기에 기대 이하의 분양 실적으로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 올 8월 현재 분양률 4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체들의 대불공단 입주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 못지않게 파급 효과가 크다.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 세수증대에다가 고학력자들의 전입으로 교육은 물론 도시의 문화 예술 수준까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인데 대규모 공단의 조성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이미 3호 조선소의 경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 3호 공단의 조성은 인구 8,000명 수준에 불과했던 영암군 3호면은 일약 서남권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보상시켰는데 올해 안으로 서영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현재 89만 평인 3호 공단에 50만 평의 부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3호는 대불공단과 함께 서해안 경제권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휩싸여 외지 투기꾼들에 의해 고향을 등지는 지역민이 많아지거나
여천공단의 경우처럼 무분별한 공단 조성으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심각해져 지역민의 삶터가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함이 꼭 필요한 시기다. 만약 3호와 대불공단이 여천공단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늘빛을 닮은 옥색 바다. 유달산을 비켜 물보라를 이끌고 나는 듯 다도해로 접어드는 쾌석산은 그 자체가 볼거리고 장관이다. 쾌석선으로 2시간이면 흑산도에, 내차 30분만 더 가면 홍도에 닿을 수 있다. 그만큼 목포는 다도해를 끼고 있어 관광 산업의 잠재력이 어느 도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파도에 지친 피곤함도 잠시. 미처 홍도에 발도 딛기 전에 관광객들은 다도해의 경관에 넋을 놓고 만다. 홍도는 비록 인구 700여 명의 작은 섬이지만 이미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천혜의 관광 명소다. 작년 한 해 홍도를 다녀간 관광객만 해도 12만 6천여 명. 더구나 다도해의 풍광과 자연미를 잃지 않고 있는 나머지 800여 개의 섬과 함께 신안지역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신안지역 관광 산업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신안에 가기 위해서는 목포를 꼭 거쳐가야만 한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신안과 목포는 관광에 관한 한 몸인 셈인데 지난해 신안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은 모두 23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홍도 관광객이니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목포시의 관광 자원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다도해의 올망졸망한 섬들을 굽어보는 유달산. 사시사철 시민들에게는 등산로와 산책로를, 관광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관광지로 자리 잡은 유달산은 설문조사 결과 목포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관광지로 꼽았는데 자주 가는 휴식처 1위 또한 유달산이 차지했다. 2위는 해양박물관과 향토문화관 등이 있는 갑바위권. 지난해 목포 지역을 다녀간 관광객 수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유달산은 143만여 명이 다녀갔고 갑바위권은 51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는데 모두 합하면 190여만 명이 목포를 다녀간 셈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목포를 잠시 들렀다가는 관광 경유지로만 이용할 뿐이니 관광 수입은 미미하다. 거쳐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으로 만들려면 적잖은 노력이 필요한데 목포 사람들에게 한여름 피서지로 이용되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나불도. 영산호를 끼고 있어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관광지로 자리 잡을 만도 한데 아직까지는 낡고 오래된 놀이기구며 수영장, 보트장만이 구색을 갖추고 있을 뿐 관광지의 면모를 찾을 길이 없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던 자연도 많이 훼손되어 이제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놀이터로 변모해버렸는데 이게 시 단위에서 유일한 일학시설이 있는 곳인데 좀 시설이 노후되고 애들이 즐길 만한 놀이기구가 부족하고 또 애들의 교육적으로 좀 더 이런 유락시설에서 얻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목포 사람들 가운데 34%가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로 꼽은 갑바위권. 이곳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향토문화관, 남농기념관이 모여 문화벨트를 이루고 있다. 신안과 완도에서 발굴된 각종 해양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해양유물전시관을 다녀간 관광객은 지난해 모두 25만여 명. 향토문화회관을 다녀간 관광객은 14만여 명이었고 남농기념관 입장객은 9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번 거쳐가는 곳일 뿐 흡입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큰 기대였습니다. 여기 제가 오기 전에 잡지책 같은 거 좀 몇 군데 보고 그래서 저기 그 3, 4층 올라가기 전에 그 유리벽으로 해서 바닷가 보는 게 아주 멋있다 그래서 와봤는데 그렇게 예상외로 좀 멋있다는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좀 초라해 보이고요. 이렇게 큰 거 못 봤습니다. 아직.
여기서 다음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예, 유달선 공원 가가지고 무슨 어디 갔더라? 뭐 대강 저도 나름대로 뭐 본 게 있거든요. 잡지가 좀 유달선 공원 가서 일몰 보고 싶습니다. 그 카페도 많다고 하는데 그 카페 하나 들려서 여러 가지 경치 일몰 같은 거 멋있잖아요. 20일간의 전국 일주를 계획하고 대구를 출발한 정윤호 군의 첫 도착지 목포. 하지만 첫날부터 여행은 순탄하게 풀리질 않는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땅 목포와 유달산이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온 충청도가 고향인 청년. 그의 실망은 콘크리트 건물의 유리벽을 통해서 바라본 바다가 생각보다 아름답질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변변한 관광 안내판이 없어 여행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아마 길을 묻는 그에게 퉁명스러운 대답을 던진 목포 사람들의 무뚝뚝함에 지친 탓일 게다. 어쨌든 그는 버스터미널에서 고작 10분 거리인 갓바위를 찾느라 1시간을 헤맸다고 한다. 유달선 공원 가는 거 버스 몇 번 타야 됩니까? 유달산 올라가요? 예. 이제 여기서 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야 돼. 아니 버스는 없습니까? 버스는 여기 다 왔잖아요. 이제 여기 올라가면 되는데 버스는 거리 안 가요. 그래요? 네, 여기 올라가면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네. 저기 있잖아요. 저 유달선 공원 일로 가면 안 좋습니까? 여기 한 개라 있었어요. 별로요? 고맙습니다. 유달산 등구를 눈앞에 두고도 그는 2번이나 묻고서야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생전 처음 전라도 땅을 밟아본 터라 전라도 사투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까. 어쩌면 그의 지적대로 자세한 안내판이며 버스 안내방송이 없는 목포에서 어딘가를 찾아가자니 확신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원래 이 여행은 친구와 함께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 비용까지 마련해놓고 그 친구와 의견 차이가 생기고 말았다. 윤호군은 전라도 땅을 꼭 밟고 싶어 했지만 그의 친구는 전라도, 특히 목포는 가고 싶지 않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결국 둘 다 고집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게 됐다. 보니까 목포 사람들 좋겠어요. 산도 그렇게 높지 않고 완만하게 잘 돼 있으니까. 등산 코스는 아주 좋죠. 예. 남산 그 다음에 산도 험하지가 않고. 네. 아니구나. 아유, 이행인 아니구나. 여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와 다더위도 보이고. 이렇게 항구를 끼고 딱 돌출된 산은 이 동양에도 몇 군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대.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이 상당히 미양이고 항구가 이제 산을 싸고 있어가지고 이 절경이 좋다. 유달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올라다니는 사람인데도 와서 보면 확실히 시원해. 툭 튀어보고 여기 오면 짜증이 안 나고 그냥 시원해 그럼. 여기서 목포시요. 이쪽에 요거 늘도, 달리도, 여달도라고 저기 높이에서 해남이요. 해남 땅. 해남 위에서 120리 정도 나온 것이 저가 지금. 해남이 여기서 보입니까? 예? 해남 땅이 여기서 보여요? 저기 저 높은 산 저 있지죠. 예. 그건 해남 땅이요. 예. 해남 땅이가 해남이 저건데 광산, 물레, 화원 저렇게 갖고. 예. 그는 나중에 사실 그가 진정으로 보고 싶었던 것은 다도해의 일몰이 아니라 그 일몰을 맞으며 살아가는 목포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고백이 관광 목포의 미래를 예견하는 건 아닐까. 목포 선창은 어구를 파는 집만큼이나 생선 횟집이 많은 곳이다. 목포를 예향 외에 미향이라 부르는 것도 시내 곳곳에 퍼져 있는 2,200여 곳의 횟집과 음식점 때문인데 단지 양적인 풍부함이나 신선도만으로 이 고장의 회맛이 유명할 리 없다. 목포 근해에서 잡힌 생선들이 특별한 맛을 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일대가 갯벌로 이루어진 바다라는 점. 살아있는 땅, 숨쉬는 바다인 셈인데 그 질긴 생명력이 키워낸 생선이니 어찌 맛이 없겠는가.
그 가운데서도 으뜸은 역시 낙지다. 목포 사람들이 외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목포의 음식 1위로 선택한 낙지. 낙지의 맛은 바다의 맛이고 갯벌의 맛이다. 그 외에 무슨 말로 낙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 목포의 세발낙지는 미식가들도 한번 맛을 보면 결코 잊지 못할 만큼 낙지 중에서도 최고의 맛을 내는데, 낙지는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드러낸다.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낙지연포, 매콤한 낙지 무침이며 낙지구이. 하지만 뭐니 해도 낙지의 진짜 맛은 산낙지일 게다. 흡판에 들러붙는 저항과 입안에서 느껴지는 간질간질한 꿈틀거림, 그리고 바다를 통째로 삼킨 것 같은 향긋한 갯내음.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목포에서는 산낙지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가끔 생긴다고 한다. 목포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고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사고이길래? 기도가 막힌 것은 들어온 당시에는 몰랐지만 거의 여기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기도 열고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낙지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빼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별로 효과 없이 그냥. 해물탕 하려고 하거든요. 소라가 싱싱해요. 소라가 좀 너무 큰 것 같아. 뭐 사실라고? 해물탕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조금씩 주세요. 조미령 씨는 오늘 써주세요. 해물탕을 끓일 작정이다. 가끔 공부에 지친 아이들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 해물탕을 저녁상에 올리기도 하지만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해물탕이나 매운탕 같은 음식을 준비하던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포의 가정주부 가운데 43.7%가 조미령 씨처럼 외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매운탕이며 해물탕 같은 해산물을 대접한다고 대답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 각종 어패류며 생선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싸고 신선해서일까? 실제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목포와 광주에서 각각 재료를 구입해 해물탕을 끓인다면 비용이며 재료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포 자유시장과 광주 대인시장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보니 꽃게, 낙지, 물오징어, 소라, 조개 등 해물탕의 기본 재료의 가격은 목포나 광주나 별 차이가 없다. 물론 도매가는 항구가 가까우니 더 싸겠지만 소비자 가격은 물량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량이 목포보다 월등히 많은 광주가 가격 면에서는 바닷가인 목포보다 오히려 싼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다만 목포의 경우 부패 속도가 빨라 유통기간이 짧은 가리비며 대홍조개, 울조개 같은 조개류를 구하기가 쉬운 반면에 광주에서는 이런 조개류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음식의 맛이야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조리 솜씨가 다르지 않다면 해물탕의 맛을 좌우하는 신선한 조개류가 듬뿍 들어간 목포의 해물탕이 유난히 맛있을 법도 하다. 오랜만에 문상용 씨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다. 겨우 4식구에 불과하지만 막내인 효원이가 고교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이라 학기 중에는 얼굴을 보며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밤 9시까지는 학교에서, 12시까지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인데 비평준화 지역인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겪는 통과 의례를 효원이도 치르고 있는 셈이다. 맞아요? 가는 말. 비평준화 지역인 목포의 중학교 3학년 교실은 고3의 그것과 흡사한 긴장감이 감돈다. 저마다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효원이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느낀다. 목포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효원이는 지금 성적이라면 충분히 입학할 수 있겠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한때 전남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했던 목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뿌리가 비평준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믿고 있다. 한동안 지속됐던 평준화를 포기하고 비평준화로 다시 돌아선 것도 바로 그런 믿음 때문인데, 어찌됐건 교육에 관한 관심만큼은 다른 어느 도시 못지않은 곳이 바로 목포인 것만은 사실이다. 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가고 싶은데야 목포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이제 노력을 해서 가야죠. 왜 거길 가고 싶어요? 그 목포도 고등학교 하면은 목포에서 좀 제일 잘한다고 알아주고 또 가면은 좀 잘 될 것 같고. 집에 있는 시간 몇 시간쯤 돼요? 집에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좀 힘들진 않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참고 나가야죠. 그럼 아이들이 지원하는 고등학교 경우에 어디를 가장 선호해요? 지금 현재 목포 고등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 정도 나올까요?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많죠. 그렇지만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한 5명에서 7명 사이 이 정도 될 겁니다. 현대 교육은 다양성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누가 더 많이 외우느냐보다 누가 더 많은 경험을 쌓느냐가 관건인 셈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과거에 비하면 효진이 또래의 아이들은 행복한 축에 속한다. 방학을 맞아 청소년 수련관에 입소한 효진이와 목포 예술고 학생들.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뛰노는 표정이 무척이나 밝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올해 3월 목포시 상동 6천여 평의 부지에 건립된 이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전인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대강당과 세미나실, 사물놀이실 등 교육시설과 식당, 샤워장, 노래방,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수련기관으로는 손색이 없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효진이의 꿈은 음악교사. 그래서 효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데, 목포가 아닌 광주에서 교습을 받는다. 물론 목포에서 교습을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효진이처럼 방과 후에 광주로 향하는 친구들도 상당수다. 목포 문화예술계의 토양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다. 목포시 예술계의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시립예술단체들인데, 합창단과 무용단, 국악원과 함께 목포시 산하 예술단체 가운데 하나인 시립교향악단은 63명의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측에 속하는 시향의 경우 1년에 정기연주회를 3회, 특별연주회와 기획연주회를 합쳐 매월 한 번씩은 공연을 갖는다고 한다. 시로부터 지원받는 연간 소요 예산은 2억 8천만 원 정도. 공연비는 물론 상임단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연습 공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시민회관 옥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연습을 하니까 뭐 연습 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은 뭐 어떻게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예. 시립교향악단이 있는 곳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자녀를 음악을 시키는 분들이나 좀 관심이 있어 하시고, 다른 분들은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립합창단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워낙 시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 지원 예산을 늘리는 일은 불가능한 상태. 오로지 음악이 좋아서 이 일을 계속하는 셈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건물 수명이 이미 한계를 넘어서 시민회관 한켠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것이 이렇게 토속적으로 몸에서 살아나야 돼요. 너무나 미비하죠. 방음 시설도 안 좋고 그다음에 무대 장치 같은 것도 좀 이중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고 그래서 시에서 예술단체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 산하 6개 시립단체와 예총, 각종 체육단체까지 입주해 있는 이곳은 기둥을 비롯해서 건물 전체의 균열이 심해져 이미 지난 1월 건물 붕괴가 우려돼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당장 이곳을 떠나면 갈 곳이 없는 시립단체들은 아직까지도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예향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원 25명으로 구성된 시립무용단은 각종 무용제를 통해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올해 6월 여수에서 펼쳐진 전국무용제 예선에서 시립무용단이 주축이 된 한국무용단이 전남 대표로 선발되어 전국무용제에 참가하게 됐다. 국악원 또한 한국 판소리의 산실로 손색이 없을 만큼 빼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굳이 목포 출신의 조상현, 신영이, 오정혜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체 국악인 가운데 약 70%가 목포에서 배출된 인재들이라는 점만 봐도 목포 지역의 예향 전통이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지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허름한 가건물을 뚫고 나오는 소리처럼 목포의 예향 전통은 환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뒷받침이 조금만 더해진다면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될 것이다. 예향 목포를 전국에 알린 단체는 또 있다. 순수 아마추어 연극회원 22명으로 구성된 목포 지역 극단 선창. 올해 역마살이라는 작품으로 전국 연극제에 전남 대표로 참가한 극단 선창은 이미 전남 지역 최고의 극단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지난 58년 창단 이후 꾸준히 목포 연극의 명맥을 이어온 극단 선창은 수상 경력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다. 90년 이후 전국 연극제 대상만도 벌써 2차례나 수상했고 이번 전국 연극제에서도 어김없이 금상을 수상해 저력을 입증해 보였다. 어제 하루 입은 바지를 제가 그 다른 바지를 내드리지. 하지만 아무리 수상 경력이 화려해도 목포 시민들에게 그들의 연극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연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목포의 문화예술인들은 목포 문예회관 건설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다. 예, 지금 예술회관이 목포 예술회관이 거의 준공 상태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면은 여기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명년쯤은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용을 많이 접해왔던 사람들, 모든 예술을 많이 접해봤던 사람들은 상당한 그 풍요로운 정서와 또 낭만과 또 아름다움에 대한 그 추구 이런 것 등이 삶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문화예술회관은 꼭 그 도시가 생기면 꼭 있어야 될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갑바위권에 건설되고 있는 목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4억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10억 원가량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될 문예회관은 총 면적 13,000여 평에 700석 규모의 공연장과
127평의 무대, 300평의 전시 공간을 갖추고 내년 6월 개항 100주년에 맞춰 완공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목포 문예회관의 완공이 문화예술계의 도약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목포보다 6년 먼저 완공된 광주 문예회관의 경우를 통해 목포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운암동에 자리 잡은 광주 문예회관은 목포 문예회관의 2배 규모로 건설됐다. 26,000평의 부지에 1,800석 규모의 대극장과 500석 규모의 소극장, 그리고 500평 규모의 국악당까지 갖추고 있다. 게다가 4,000평 규모의 전시 공간까지 확보해 명실공히 호남권 최대 문화 중심지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규모를 갖췄다. 규모만큼이나 운영 또한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예향에 걸맞게 견실히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좋은 작품들이 이제 광주에 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런 그 주옥 같은 우리 그 순수 문화예술을 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무튼 그 우수한 작품들을 이렇게 직접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질적인 향상 또 양적인 향상도 같이 도모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대형 공연이 있는 날이면 대극장 주변이 공연을 보러 온 인파로 술렁이기 시작한다. 한꺼번에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이지만 웬만한 공연은 대부분 공연 시작 전에 매진되고 만다. 초창기 객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 5년간 관객층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입장료가 싼 것은 결코 아니다. 공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장 먼저 매진되는 뒷좌석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웬만한 좌석의 경우 4, 5만 원의 입장료가 매겨져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줄을 선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울극단의 지방 공연에서 광주가 빠지는 법이 없다. 일단은 이게 이런 공간이 주어졌으니까 다른 공간을 굳이 이렇게 애써서 안 찾아도 되니까, 그리고 홍보가 그만큼 자주 이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찾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 기질 차이인 것 같은데 지방마다 부산도 참 그 바다가 옆에서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이 호응도가 좋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양의 도시라서 그런지 또 이 문화 쪽에는 그 굉장히 그 뭐랄까 마음이 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 관객들의 훈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관객들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박수 쳐줄 때, 그리고 또 이 관객들이 지켜야 할 예의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죠. 객석이 꽉 차는 상황을 이루면 배우도 신이 나는 법. 없던 실력도 나올 판이다. 이제 도시와 바다는 역할을 바꾼 모양이다. 새벽 부두처럼 시내가 불빛을 앞세워 어둠에서 깨어나고, 반면에 바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둠에 묻혀 조용하다. 차 없는 거리엔 옛 개항 때처럼 젊은이들로 붐비고, 그때 영화롭던 거리를 회상하듯 네온이 빛을 낸다.
(99년) 전 개항의 열매를 얻고자 외국인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던 것처럼 목포 시내의 한 카페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 벽안에 외국인들이 모여든다. 학원 강사, 엔지니어, 대학 교수, 관광객, 직업만큼이나 국적도 다양하지만 이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런 방법으로 달래는데. I find the older people extremely wonderful, and I find the young people very optimistic, very positive. Only the Marine Museum out on the way out to Bouillon apartment. Bouillon. I've been there one time, yeah. Is that right? Yeah. What do you think? Very good. It was interesting, yes. The live octopus. Oh, live octopus. Oh, I'll never forget that. Never. It was interesting. Yes. It was still moving.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에 모이는 외국인들은 몇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카페 안을 꽉 채울 만큼 수가 몇 배로 늘었다. 많을 때는 50여 명을 쉽게 넘긴다고 한다. 목포의 변화가 이들 모임의 숫자를 늘려놨다. 우리는 목포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목포가 커가는 만큼 이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변화를 짐작할 뿐이다. 도시의 밤은 이제 너무 깊어져 있다. 또 다른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분주하고 도시와 바다는 또다시 역할을 바꾸려 한다. 도시가 휴식에 잠기는 동안 항구에 묶여있던 어선이 새벽을 깨며 항해에 나서는데 저 배가 들어오면 목포는 다시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목포항. 그 항구가 드넓은 세계로 열린 지 99년째. 내년이면 벌써 개항 100년이 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무심히 흘려버렸던가. 처지를 한탄하며 잠시 미루고 있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지난 99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오늘의 목포를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자면 한가로이 세월 타령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목포는 지금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목포만이 가진 수많은 장점을 10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좌절을 맛본 게 벌써 몇 번째인가.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 낯선 인정과 넉넉한 사투리가 짭짤한 갯내음과 뒤섞여 따라오지 못할 깊은 전통의 물줄기를 이루는 목포. 남종화의 원료이며 남도 소리의 본고장. 떠나고 돌아오고 남고 보낸 목포의 오늘 하루는 100년 가운데 겨우 하루일 뿐이지만 그런 하루들을 이어서 99회를 묵묵히 참고 견뎌온 목포 사람들은 고개만 들면 어디서나 다가오는 유달산을 바라보며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약한다.